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수석 전문가 이교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라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섹터예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만 보면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를 선호했던 거에 비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코로나19와 엮여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작년이나 올해 초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반도체나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연초에 비해서는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생기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 초입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를 좀 큰 관점에서 보자면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건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 다 좋다 이겁니다. 건설도 좋고 조선도 좋고 해운도 좋고 철강도 다 좋다 이건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가의 탄력도를 고려해 보자면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지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다 뺐어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중요 포인트들은 잘 짚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계속해서. 자, 첫 해를 보시면 좌측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상단부가 코스피고요. 하단부가 이제 코스닥입니다. 근데 우측은 뭐냐면, 우측의 상단부 같은 경우는 의약품 지수예요. 의약품 지수. 그리고 우측의 하단부 같은 경우는 제약 지수인데, 의약품 지수는 더 강하죠. 그리고 제약 지수는 의약품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좌측에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과 우측에 있는 의약품과 제약 지수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의약품과 제약 쪽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전자, 요 반도체 쪽이 최근에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보자면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하긴 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을 하면서 약간은 저 의약품 지수나 제약 지수가 어느 정도 왜곡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두 종목 외에 다른 제약 바이오들도 다른 업종과 섹터들에 비해서는 먼저 돌아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매수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내가 장기 투자를 해서 그때그때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반면에 우리들처럼 트레이딩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서 올라가게 되면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방법,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좀 비싼 가격에 매수하더라도 좀 더 올라갔을 때 더 비싼 가격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다수의 분들은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매매하기 위해서 영상을 찾아보시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대비해서 의약품과 제약 지수가 분명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요. 마치 테마주들처럼 움직이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3종목 정도 소개를 드릴 것이고, 이 3종목 정도를 소개를 드릴 것인데 가장 메인 종목은 제가 증권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주가가 지금부터 못 올라가면 이상할 만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대비 어쨌든 강하니까, 내가 분석을 했는데 이 기업이 너무 좋아요. 이 산업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쪽은 못 가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참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매수하면은 주가가 못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지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섹터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쪽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약바이오는 시장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랑 2차전지랑 이쪽이 뜨거워요. 이쪽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어쨌든 걔들은 성장산업이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이런 기술주들이나 성장산업주들도 괜찮다라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약간 올드한 산업들 있죠. 기간산업들, 조선업, 건설업, 이런 쪽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순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자금이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소용이 없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놈들을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것은 제 생각에는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실제로 자금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서 240조를 투자한다라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240조라면. 대한민국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더해도요, 삼성전자보다 적어요.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삼성전자보다 적어요. 근데 그런 삼성전자가 24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해요. 물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지만, 이 삼성전자에서 투자하는 240조 중에서 반도체로 들어가지만 상당 부분은 또 바이오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육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외국에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올려서 좀 잘 사는 나라가 되어보자 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들어오면서 자영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겪어보지 않았지만 6.25 이후라든지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건 정치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은 지금 외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일부의 산업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규모만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FTSE에서 대한민국을 분류할 때는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분류하고 있는 이 MSCI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SCI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요거랑 이제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이 FTSE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나라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살만해졌기 때문에 살만해지면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전에 진시황 같은 경우도 그 많은 권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뭐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건강함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산업을 보자면 뭐 전기차도 당연히 메리트가 있고요. 뭐 반도체도 당연히 메리트가 있고 뭐 통신도 메리트가 있고 수소차도 메리트가 있고 뭐 그린 에너지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메리트가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만큼 또 메리트가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애매할 정도로 제약바이오가 큰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불과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제약바이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제약바이오는 수출주라든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섹터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화면에는 과거에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약바이오는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요. 얘는 테마주로 봤어요. 거의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갑자기 메디포스트가 움직이고 차바이오텍이 움직이고 그 당시 지금 차바이오텍이죠. 차바이오 N이 움직이고 당시에 파미셀이 움직이고 RNL 바이오가 움직이고 막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테마로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과거에 이런 뭐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시장이랑은 약간 따로 가는 경기 민감주는 아닌 우리가 조선이나 건설이나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좀 반대로 움직이는 성격이 강했어요. 물론 테마성이 더 강한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약주들은 과거에 뭐 테마성이 강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뭐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뭐 줄기세포라든지 세포치료제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대부분 테마성으로 엮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테마성이 강하고 좀 시장과는 따로 움직였었던 제약바이오들이 최근에는 성장주로도 취급을 받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 테마성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과거에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이 제약바이오들이 실제로 매출이 나오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성장주로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은 그렇다라고 해서 경기 민감주인 조선, 철강, 해운,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랑 비교를 해보자면 여전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흐름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제약바이오는 과거에 독자적인 흐름이 많이 나왔어요. 테마로 많이 분류가 됐었거든요. 물론 전통적인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전통적인 제약주들이 아니라 바이오 쪽 기업들은 과거에 테마성을 가지고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밀릴 때 약간 방어적인 역할도 해줬었어요. 테마성이 강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방어적인 성격이 강했었던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실제로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매출 급증을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기회로 삼아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사업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테마성이 많이 줄어들고 성장주의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기업들, 조선, 철강, 해운, 반도체 자동차에 비해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독자적인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환율이 막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주들이 반도체 자동차들이 주가가 약할 수 있어요.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탈이 되니까. 근데 그럴 때 제약바이오는 신경 안 쓰고 지 혼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종목의 업종의 성격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강하든 약하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향후에 2021년도 하반기에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눌리더라도 종목 하나만 잘 잡으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화면도 한번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메인으로 준비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거 제가 조금만 설명드려 볼게요. 맛보기로. 요거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준비한 이 급등에 임박한 메인 제약바이오 말고 세 종목 정도를 더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종목도 들어가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증권TV를 통해서 제공이 될 거예요. 유료로. 근데 유료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만큼 충분히 메리트가 큰 기업이니까 확인은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유료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 말씀드리고 세 종목 더 나갈 겁니다.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유료로 준비한 종목은 뭐냐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임상 실패 리스크가 거의 없는 기업이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제약바이오 매매하다 보면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임상에서 결과가 못 나왔다. 임상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임상 2상 실패, 임상 3상 유효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 나오면 제약바이오 급락한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잘 나오면 대박이 날 수 있는데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못 나오게 된다면 회사가 휘청거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파이프라인도 필요한 건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유료 급등에 임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이게 어쨌든 이 회사의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아셨죠? 제가 요거 설명드리고 나서 세 종목 정도를 더 전달 드릴 거거든요. 세 종목 정도를 더 전달 드리고 나서 지금 화면에 있는 저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 들으시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임상 실패에 대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약바이오 업계의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란 기업이 왜 이렇게 대박이 났는지 아십니까? 카카오란 기업이 왜 이렇게 대박이 났는지 아세요? 네이버 검색이라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카카오는 그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플랫폼은 쉽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백화점 있죠. 백화점을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백화점이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신발도 구매하고요. 옷도 구매하고요. 영화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치료를 위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질병이 있고요. B라는 질병, C라는 질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는 그 질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약물을 이 회사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약을 계속해서 먹어요. 약을 먹는데 이 회사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투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약들은 환자들이 전부 다 섭취를 했다, 입으로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기존에 환자들이 섭취했었던 그 A라는 질병에 대한 약 그리고 B라는 질병에 대한 약을 이 회사의 플랫폼에다가 딱 넣어 놓으면 입으로 먹었었던 기존의 약의 투약 방법을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심장병을 앓고 있으면 이 심장병에 가장 잘 듣는 약을 이 회사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플랫폼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해요. 1번은 뭐예요? 임상 실패 리스크가 거의 없는 기업이라는 게 임상을 안 해도 돼, 얘들은.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효과가 좋은 약을 이 회사의 플랫폼에다가만 적용을 시키면 바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게다가 이 회사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뭐 M&A 정도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최초 재료입니다. 이 회사 제가 증권TV를 통해서 유료로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이 기업은 전 세계 최초 재료를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최초 재료를 가지고 내년 초부터 매출이 나올 거예요. 내년 초부터 이 기업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고, 그 모멘텀이 주가의 특성상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선제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이 회사는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8월 중순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밀리는 과정에서도 이 회사는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하루 이틀 정도 눌림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가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종목 3개 더 드릴 거예요. 종목 3개 더 드릴 건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냥 어려운 내용은 웬만하면 빼려고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와닿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어요. 좌측 상단부는 코스피, 하단부는 코스닥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꺾이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의약품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왔고요. 제약 지수 같은 경우도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분석이고 나발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제약바이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매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실제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고 240조가 투자가 됐는데, 그 중에서 대다수는 반도체로 들어갔지만 그에 못지않은 자금이 반도체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제약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들어갔겠죠. 근데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면, 과거에는 이 바이오가 방어주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테마성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을 우리가 크게 나눠보자면 수출주와 내수주가 있어요. 반도체나 자동차는 수출주라고 보는 거고, 뭐 SKT라든지 LGU+라든지 이런 놈들은 우리가 이제 내수주로 보거든요. 방어주. 근데 과거에는 제약바이오가 여기에 엮여 있었단 말이에요. 방어적인 성격, 따로 움직이는 성격. 그런데 이런 과거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제로 성장주로도 취급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어느 정도 성장주로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시장에서 기술주와 성장주의 대표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 철강, 해운과 비교를 해보자면, 제약바이오는 과거에 비해서는 성장주의 성격도 가지게 됐지만 제약바이오는 독자적인 흐름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크잖아. 반도체 관련주들이 5%, 10% 올라갈 때 제약바이오는 30%, 50%도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독자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지수가 일반적인 종합주가지수보다 많이 돌아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제약 바이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상세하게. 제약 바이오 종목은 안정적인 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실패에 대한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리스크가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 뭐가 불안해요? 일단 재무제표가 불안하죠. 일단 재무제표가 불안한데 그 다음으로 불안한 게 뭐냐면 이 임상 실패에 대한 내용이에요. 2월 달이면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근데 이게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불안하고 나와도 그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한다면 급락이 나오는 게 제약 바이오들의 리스크거든요. 물론 전통적인 제약주들보다는 바이오 기업들이 저런 리스크가 더 커요. 제약 기업들,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매출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얼마 전에 상장됐고 업력이 길지 않은 신약 개발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임상 실패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요거 한번 제대로 맞으면 하한가 가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의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게, 트위터라는 게 왜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냐면 걔들도 일종의 플랫폼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네이버도 마찬가지. 여러분 네이버에 접속하시면 쇼핑도 할 수 있고요. 뉴스도 볼 수 있고요. 만화도 볼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플랫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플랫폼을 노려야 돼요. 제가 갑자기 메타버스로 빠졌는데 어떤 기업이든지 이 플랫폼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드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다가 기존에 나와 있는 효능이 뛰어난 성분이나 치료제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판매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좀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회사도 엄청 많은데 전부 다 이제 각자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세계 최초 재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게 보는 것이 M&A 정도, M&A와 최초 재료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최초 재료가 아니라 전 세계 최초 재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부각이 될 것이고 이 최초 재료가 내년 상반기부터 실질적으로 기업의 외형 성장, 매출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이거 매수해야 됩니까? 매도해야 됩니까? 당연히 매수해야죠. 저보다 잘 하실 수 있어요. 뭐를? 제약 바이오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지금 하반기 때 시장이 좋을지 나쁠지 여러 말이 있는데 저는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이 많이 갈 거라고, 반도체나 2차 전지 중에서도 종목이 좋으면 잘 가겠죠. 근데 업종 자체가 강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하반기 때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아셨죠? 요거는 증권TV에서 유료 종목으로 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맛배기로 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3개 딱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3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 3종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한 종목이고 최근 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나가 유럽을 넘어서서 미국에까지 진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3월 달에 조건부 허가를 받았었고 다가오는 10월 달에 정식 허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도 4분기에는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 주력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 관련돼서 주력 제품들의 매출이 상반기 대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긴 한데 현재 시장에서 정배열로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대형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올랐는데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17만원 이하로 잡아드릴게요. 17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 10%를 잡아드립니다. 반대로 목표가는 플러스 20%를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매수가 대비해서 10%가 빠지면 손절매를, 올라올 경우에는 20%까지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이 매수하고 나서 10%가 올랐습니다. 10%가 올랐다가 되밀림이 나오면 여기서는 그래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리딩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가 뱉어낼 때에는 수익을 확정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올라갔다가 당연히 흔들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텐데요. 매수하고 나서 올라간 것의 절반 정도를 뱉어내게 된다면 그때는 수익을 확정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 10%가 올라가면 5% 정도 뱉어낼 때는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죠.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 뭐 3% 올라갔는데 1% 밀리는 거는 놔두시고 10% 이상 올라갔다가 되밀림이 나올 때는 절반 정도 뱉어냈을 때 수익을 확정 짓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 10%, 목표가는 20%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가 목표 주가를 조금 높이 잡아드렸는데 20%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부담이 된다면 15% 정도로 잡고서 완매도 대응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난 좀 길게 보겠다 하시면 20%, 짧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15%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이 헬릭스미스라는 기업입니다. 원래 바이로메드라는 회사였죠. 이 회사가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안 좋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근래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뭐 헬릭스미스도 같이 밀려버린 부분이 있는데 낙폭이 워낙 큽니다. 뭐 당뇨라든지 루게릭병, 그러니까 제가 오늘 메인으로 준비한 종목 있죠. 그 유료 증권 TV에서 보실 수 있는 종목은 그 종목도 당뇨랑 루게릭병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도 그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준비한 회사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여기 TDDS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회사예요. 제가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유전자 치료제로 관련되어 있는 신약 개발 관련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을 해서 매매해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6월 이후에 주가가 밀려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포의 이탈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주포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해본다면 사실 이런 종목은 손절가를 잡기도 굉장히 쉬워요. 지난 3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이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셀트리온 제약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27,000원 이하, 매수가는 27,000원 이하고요. 목표가는 이 종목 역시 위로 20%를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밑으로 10%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7,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주가가 10% 이상 밀리면 손절, 10% 이상 밀리지 않고 올라간다면 목표가는 20%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셀트리온 제약과 헬릭스미스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파미셀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파미셀이라는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헬릭스미스나 셀트리온 제약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작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기업인데, 이 파미셀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이 파미셀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코스피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셨던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재무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비중을 채워서 매매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대한 리스크가
코스닥 기업들보다는 덜해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상장이 되는 것과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이 파미셀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에 들어가고 진단키트에도 들어가고 치료제에도 들어가는 뉴클레오시드라는 성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지수가 2주, 3주 정도 계속해서 다이렉트로 밀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장대 음봉이 나오는 자리에서도 거래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 20%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16,000원 초반대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목표가는 플러스 20%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제약과 헬릭스미스와 파미셀 세 종목이 나갔고, 셀트리온 제약은 뭐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치료제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대형주로서 약세이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너무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고 최근 들어서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미셀은 재무제표가 많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재무에 대한 리스크, 부담은 좀 덜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돼서 뭐 전방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파미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10% 손절과 20% 목표 주가 잡고서 대응하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